자, 여기서 이제 디커플링 얘기를 네.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2011년, 12년 장세를 다시 이제 돌이켜보면 2010년 말까지만 해도 뭐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네.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이 회복하고 같이 갔단 말이죠. 네. 11년에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미국은 그 다음에 날아갔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뒤에 굉장히 장기 긴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또 디커플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증시에 들어왔는데 그런 위험성이 지금 현재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다르다. 이번엔 글로벌 금융이랑 달라.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 구조도 바뀌었고 주식 투자 열풍도 완전히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디커플링 안 되고 미국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어. 어느 쪽 시각을 좀 더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2011년부터 길게 보면 2019년까지 이어졌던 박스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라진 건 있어요. 네.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본시장 개방률로 지분율이 40%까지 가고 외국인은 주식 계속 샀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의 주식 외면이 끝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작년처럼 이런 주식 열풍이 작년과 같은 규모로 지속이 되긴 어렵지만 제 생각엔 좀 구조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하는 이유가 금리가 이제 너무 낮고, 뭐 올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이 어려우니까 뭐 구조적인 머니무브 성격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이게 뭐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집을 산다는 거는 특히 수도권의 집을 사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주택 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장벽이 높아져서 주식으로 오는 것, 제 생각에 이건 구조적인 머니무브의 성격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분위기 타서 들어온 돈도 있겠죠. 뭐 그냥 장이 올라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들어온 돈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뭐 이런 류의 돈은 장이 좀 이제 열기가 꺾이면은 조금 주춤하겠지만 저금리와 주택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때문에 들어오는 건 구조적인 머니무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전처럼 주식 열기가 바로 식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박스권에 머물렀던 어떤 명백한 변화고요. 두 번째는 전 이제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영국이랑 비슷해졌습니다. 독일 정도 됐고요. 네. 중국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탈리아보다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조금 냉소적으로 보면 뭔가 글로벌 경제가 팽창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확 뛰어가서 됐다기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별 볼 일 없어지면서 적어도 뭐 제 생각에는 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보다 한국이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기업의 경쟁력이나.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로 또 그런 것들이 가속화가 됐기 때문에 뭐 예전과 같은 글로벌 평균을 밑도는 그런 퍼포먼스는 아닐 것 같고, 다만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혁신이 있었던 게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의 팡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기업들은 다 뭐 예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하던 거고, 경우가 더 많잖아요. 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아류죠. 팡의 아류들이 이제 로컬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전 세계 성장주 주가 지수입니다. 네. 우리 코스닥이 작년에 굉장히 좋고 했지만 지금 우리 코스닥이 지금 한 뭐 900포인트 정도 할 겁니다. 네. 사상 최고치는 2,900이었어요. 또 우리 코스닥이 만든 96년인데 미국의 90년대 미국의 그 닷컴 혁신, IT 혁신이 있을 때 많은 나라 성장주 시장이 코스닥을 벤치마크해서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만들었습니다. 코스닥, 나스닥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또 뭐 그때 영국의 AIM, 또 대만의 그레타이 이런 게 다 코스닥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나라들의 주가를 보면 코스닥은 똑같아요. 근데 나스닥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혁신이 있었던 나라는 결국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의 성과가 다른 데보다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이 판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두 번째는 미국이 좀 배타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예전에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이게 글로벌 경제의 아주 큰 희소식이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다 같이 경기가 좋아지는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 연결고리가 저는 약간 끊긴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떻게 보면 90년대까지 냉전이 있었고 냉전 이후에 이제 과정을 한 20년 동안 과도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미국이 남의 나라 물건 많이 사줬던 중요한 이유가 뭐 냉전이었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 거죠. 미국 시장에 대한 아주 접근성을 많이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 냉전 이후에 미국 입장에서는 적도 없어지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정부의 스탠스가 트럼프 정부처럼 아주 배타적인 그런 정책은 아니었지만 미국 제품을 사자 얘기했고요. 또 리쇼어링이란 미국 기업들 우리나라 와 했던 게 트럼프 때 시작이 됐던 게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얘기가 처음 나온 것도 그때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금융으로 돈놀이 하다가 사고가 생기니까 우리가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쉐일이라고 하는 또 아주 드라마틱한 에너지원이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또 괴팍하게 아주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트럼프 때 나타났던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계속 진행이 오다가 트럼프 때 강화가 됐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보더라도 굉장히 내셔널리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미국은 혁신이 있었던 나라고 쉐일의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경제 여건도 좋아졌고 다른 나라가 못 쫓아가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한국이 뭐 미국 주식의 성과보다 낫긴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다만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한국이 미국은 뭐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평균을 하회하는 그런 성과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상대적 부진을 가져왔던 요인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미국 이 주가 상승률을 따라가긴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예전보단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특히 뭐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네. 작년 10일에 1,080원 갔다가 하지만 뭐 얼추 1,140원대까지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긴 힘들죠.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 가계금융자산이 한 예금해 놓은 약간의 가계가 운용할 수 있는 게 1,900조 원인데 네. 그 중에 한 120조 원 1년 동안 들어왔거든요. 엄청나게 아주 파격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속도로 들어오긴 힘들 것 같고 또 뭐 논란이 많지만은 뭐 연기금은 또 주가가 올라가면 파는 힘이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올해는 가계도 중요하지만은 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작년에 한국 주식을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는 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예기치 않았던 강달러가 외국인들을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 사는 쪽보다는 지금 파는 쪽에 만들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점들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기 힘든 그런 핸디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국가별 이런 또 디커플링 말고 최근에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오르니까 나스닥하고 예전에 네. 다우가 같이 뭐 그래도 같이 올랐었는데 네. 요즘은 나스닥이 떨어진 날은 다우가 오르고 다우가 떨어지는 날은 뭐 떨어지거나 뭐 네. 정체된 날은 나스닥이 오르는 좀 특이한 이것도 디커플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어떤 성장주와 이 어떤 경기 민감주 사이의 이 힘의 균형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계속 될 수 있는 국리를 찾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뭐 올 초 고점 대비 10% 조정을 받았지만 또 금리가 국제금리 떨어지는 나스닥이 또 한 1%씩 또 막 오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는 굉장히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나스닥의 기술주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기술주에는 뭐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의 산물인 경우가 많죠.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나스닥의 성장주들은 사실 경기와 상관이 없어요. 구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작년, 재작년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영을 했기 때문에 다우에 속하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야 금리 올라가는 게 주식 투자자들에게 공통적인 악재라고 치더라도 이들은 경기가 좋아질 때 자기들의 손익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성과가 좋고요. 뭐 지금과 같은 건 아니지만 2000년대 초도 90년대 내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보다 90년대 중후반에는
나스닥의 성장주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크게 부러질 때도 2000년 3월이 큰 닷컴 버블을 만들면서 부러질 때였는데요. 그때도 금리는 올라갔었는데 그때 다우 지수의 고점은 2000년 8월이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서 그래서 뭐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좀 생기고 이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좀 나을 것 같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팡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건 뭐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니까 빠질 땐 내가 살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나쁠 때 사야 된다 뭐 그런 건 뭐 본인한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 미국의 기술주들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그런 어떤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조금 규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가 조금 더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독점을 다루는 스텝들로 굉장히 제 생각엔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티무 교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한국에 뭐 빅리스라는 책이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큰 기업들이 들어가는 부분,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뭐 제 생각에는 이것이 뭐 그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뭐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자본주의가 활력을 찾는다고 보는 쪽입니다. 가깝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지금은 굉장히 온화한 어떤 자선가의 모습, 뭐 실제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 평가로는 아주 냉혈한이었다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를 좀 겨냥한 것 같은 그런 네. 영화들도 많았죠. 네.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역을 맡은 사람이 굉장히 나쁜 네. 이 역할하면서 막 그런 영화들도 막 쏟아나왔어요. 그렇죠. 비판적인 영화. 아마도 박 기자님도 처음에 90년대 중반에 인터넷 하셨을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넷스케이프 했었어요. 그렇죠. 그 불공정 경쟁으로 결국은 죽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97년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반독점으로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이 반독점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기소가 됐죠. 그래서 저는 9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뭔가 제어하지 못했다면 구글 같은 거 나오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빅브라더예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이제 뭐 AT&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의 그 굉장히 통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80년대 초에 분할이 됐죠. 네. 저는 AT&T가 분할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MTV나 미국의 케이블 산업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쪽이고요. AT&T처럼 분할이 되지 않았지만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60, 70년대에서는 정말 아주 IT에서는 공룡이었습니다. 그랬었죠. 심지어는 그쪽의 하드웨어에서 워낙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보니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하는 것도 전부 IBM에 종속이 돼서 그들이 다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근데 IBM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반독점으로 기업 분할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뭔가 계속 반독점의 칼날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IBM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좀 공격을 지나치게 크는 것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견제한 결과가 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은 뭐 별일 없을 수도 있고요.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하겠어요. 다만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뭐 이들은 뭐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을 보면 얘들이 뭐 사이클이 뭐가 중요해. 주식이야 뭐 20-30% 빠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해서 커갈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들 기업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룡에 대해서 미국이란 공동체가 어떤 평가를 내릴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그 반독점 스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강경론자들로 들어가고 있어서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리스크를 좀 깊게 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 주가가 빠질 때 주도주가 이렇게 빠지고 나스닥이 먼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우가 지금 네, 더 올라가는 네. 모습이 네. 꼭 닷컴 버블 붕괴 때랑 비슷해서 그때도 나스닥이 먼저 어쨌든 금리에 민감하게 금리 올린 다음에 한참 뒤지만 네. 금리에 민감하게 먼저 나스닥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그 다음에 나머지 S&P나 이런 것들은 뒤따라서 네. 뒤에 몇 달 뒤에 무너졌다. 이렇게 주도주가 못 가는데 이런 어떤 현상이 계속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대세 약세장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제가 요즘 받는 느낌이 약간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다 예, 오르요? 보통은 예, 주도주가 붕괴가 되면 다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고 못 오른 주변주가 그러면 올라가느냐 같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아주 뭐 재편을 리셋이 되고 새로운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근데 지금은 돈이 굉장히 또 많고 또 중앙은행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아가지고 여기서 빠지기가 힘든 구조가 됐고 중앙은행가들은 이게 너무 자산 시장으로만 돈이 가기보단 실물로 가기 바라는데 그건 안 되고 자산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게임의 구조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 같고 뭐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판이 바뀐다고 볼 그런 어떤 큰 변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판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인 관점에서 또 투자의 기회를 보면서 또 시장 진입의 기회를 또 노리고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시장이 언제 부러질 거냐는 잘 모르겠는데 금리로 그럴 것 같진 않고요. 너무 좋아지는 쪽은 너무 많이 좋아지고 정체되어 있는 건 장기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쪽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 증세 리스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너무 잘 나갔던 팡기업들은 반독점 말씀을 드렸고요. 영국에서 법인세 올린다면서요. 법인세율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하게 되면 저는 증세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뭐 다 먹고 살긴 힘든 상황에서 보편적 증세는 뭐 힘든 일일 테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우리도 이게 계속 진행이 돼요. 부동산은 계속해서 어쨌든 강화가 되는 쪽이잖아요. 논란이 많지만 주식도 세금 안 내다 2023년부터 과세가 되는데 지금처럼 자산 가진 사람만 부자가 더 부가 가는 세상은 이제는 금리가 아니고 그들이 굉장히 아주 많이 가져간 부를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뺏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중기적인 리스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금리나 이런 거는 저는 중간중간에 일시적인 균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걸 이제 빨고 우리가 가는 건 중앙은행에서 끝까지 돈을 풀 수 있고 네. 이걸 끝까지 시장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상 초유의 진짜 네. 엄청난 금액을 미국에서 이렇게 국채를 올해 안에 발행할 가능성이 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국의 연준에서 이걸 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소해 줄 만큼 진짜 능력이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제 어떻습니까? 생각에는 이게 문제가 없다기보다 안 가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적은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이니까. 미국 역사상.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가 뭐 많은 거를 뭐 알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오만인 것이고 안 가본 거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인 이 판 자체 중앙은행이 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가는. 근데 저는 이게 일본과도 조금 기시감을 느끼는데 그냥 일본이 그냥 그렇게 20년 해왔어요. 네. 양정화를 먼저 하고. 근데 이제 주식 입장에서 보면 일본 주식이 최근 1, 2년은 굉장히 이제 높아졌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주식이 재미가 없었지만 일본과 프랑스 주식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는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뒷배가 돼가지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마이너스란 건 이론적으로 보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무한대가 돼야 되거든요. 할인율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프랑스와 일본 주가가 좋았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금리 환경이란 게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에 도움이 되는 건 맞고 프랑스나 일본마저도 금리가 낮으니까 자산시장이 그만큼 좋았을 것 같은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혁신 있는 게 더 많이 오르죠. 나스닥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금리가 만병통치약인가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그 재반 환경이 계속해서 중앙은행에 의도한 무관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좀 판을 깔아주는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판 자체는 중앙은행이 깨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다른 쪽에서 펑크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에는 다른 측면의 규제나 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희 우리 좀 나눴어 하는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중기적으로 가져야 될, 좀 와칭을 해야 될 그런 리스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만 따져보면 이제 올해 뭐 3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미 1.9조 달러 이것도 네, 엄청난 엄청 데다가 큰 거죠. 또 네. 심지어 지난해 발행한 단기 국채들 네. 이게 이번에 장기 국채로 바꿔야 되는 네. 그 규모도 한 2조 달러 정도 그렇게 된다면 되죠. 네. 장기 국채 시장만 놓고 보면 올해 이건 뭐 적어도 3, 4조 달러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미국의 국채 시장이라는 게 발행 시장에선 기껏해야 한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올해 진짜 최소로 봐도 2조 달러에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한 5조 달러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1조 달러밖에 발행을 흡수하지 못하던 시장에서 5조 달러를 어떻게 이걸 흡수할 것이며 지금 나온 것도 2, 3조인데 이게 그렇죠. 과연 되는 거야? 이라는 단기적으로 보면 네. 이 숫자 자체가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GDP의 뭐 한 20% 되는 거를 한꺼번에 뭐 어떻게 소화할 거냐인데,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고 돈을 많이 풀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수치가 기억나진 않는데 미국의 GDP 대비 연준의 자산의 규모가 한 30%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22의 GDP 대비 22 자산 규모는 한 45%입니다. BOJ의 GDP 대비 자산 규모는 말도 안 되게 110%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는 일본이 뭐 그다지 나이스하진 않았지만 그냥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정부가 빚늘리면서 일본 정부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50%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보면 굉장히 그 밸런스가 깨질 가능성은 있는데 뭐 길게 보면 일본이 그렇게 해왔는데 또 뭐 미국은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은행의 돈풀 여력이나 재정 건전성도 훨씬 더 나은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기준이 바뀐 느낌이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예, 왔을 그런 수 것 있겠네요.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자, 이렇게 지금 국내 상황을 종합해서 그리고 우리 증시 상황까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Round 1, fight.